겨울철 밤낮 없이 꽉 막힌 코 때문에 일상이 힘든 분들이 있죠. 바로 축농증 환자들인데요. 특히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보일러나 난방기구를 많이 틀게 돼서 실내 습도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 축농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코감기가 심해지면 축농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어허. 그러나 이제 감기의 여러 후유증. 감기라는 것은 사실은 커먼콜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기도 증세를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뭐 초기부터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다가 후반부에 감기 끝물에 축농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후유증으로 이제 급성 축농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급성 축농증이라 하시면 급성과 만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보통 급성이라 하면 4주 정도, 4주 이내에 네. 축농증을 의미를 하고요. 네. 만성은 사실은 4주가 넘어가면 만성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보통 3개월 이상 됐을 때를 만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그러면 4주와 그러니까 3개월이 갭이 좀 있지 않나 싶겠지만 그쵸. 사실은 기간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증세가 이제 처음에는 염증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급성기에는 홍종, 열통, 막 아프고 그 이제 열이 난다든지 뭐 오한이 온다든지 뭐 이런 증세를 동반하는 분들이 주로 4주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항생제 초기에 잘 써야 되는데 항생제라는 것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안 들어요, 잘. 그리고 나중에는 통증은 사라지고 아픈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이제 각자마다의 특이한 증세를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항생제가 안 듣거나 한 달이 넘어가면 그냥 만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뭔가 하나씩 남아가지고 계속 가는 그렇죠. 증상이. 예. 네. 그럴 때는 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축농증. 이게 도대체 어떤 질환이길래 감기 끝물에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네. 또 쉽게 낫지 않고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요? 일단 정확한 병명은 축농증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이라는 것이 코 속에 네. 저희가 호흡을 해서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갈 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호흡이 빨리빨리 잘 되려면 코가 여기 그 갑상선이 있는 자리, 네. 쇄골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입보다 더 멀리 눈 쪽에 가서 달라붙어 있냐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 들어가면서 냄새를 맡으려고 뇌와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또 그 차가운 공기라든지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러주는 라지에이터, 따뜻하게 한 라지에이터나 또는 필터링 이런 기능을 갖는 구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비동에서 하는 거죠. 코 속 공간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디님처럼 목소리가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성분이 알토로 걸쭉한 그렇죠. 목소리를 볼 수도 있고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테너와 맞아요. 바리톤이 다르듯이 그런 목 성대의 기능 외에도 코 속에 있는 공간, 울림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서도 또 부비동이 존재하게 되는데 크게 4가지 권역의 부비동들이 존재하거든요. 정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치아 위쪽으로 눈과 여기 볼이라고 하죠. 볼 쪽에 광대뼈 있는 자리, 광대에 있는 그 자리가 그 부비동의 가장 대표적인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썹 위쪽에 있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전두동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네네. 앞뇌 부위다. 그래서 그 나머지 2가지는 사골동과 저평동이 있는데 사골동, 저평동 코 속으로 들어가서 후각세포가 있는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요. 저희가 뇌가 있으면 뇌가 두개골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뼈가 받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뚜껑 역할을 하는 스컬이라는 이 뚜껑 쪽
두개골 외에 밑에 쪽에 얇게 받쳐주고 있는 뼈들이 있는데 그 뼈 공간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는 사골동, 또 나비 모양 뼈 밑에 받치는 뼈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겨 접형골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부비동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속에 감기가 오래 있으면 그 점막이 다 이렇게 막 염증이 되고 막 콧물이 되고 누런 코가 나고 헐어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비염이 생기면 그런 염증이 그 구멍으로 잘 들어가면 안 되게끔 구멍이 좁거든요. 네. 근데 그 좁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감기 나을 때 다치 안 나오면서 막혀버립니다. 구멍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부패가 돼요. 세균 감염이 되거나 농성 변화, 농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감기는 나갔는데 뭐 전형적인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런 부비동염, 축농증 증세를 남기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부비동이라는 곳이 어쨌든 코로 바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코와 관련된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의 공간.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커봐야 네. 진짜 크기가 커봐야 우리 입 정도의 공간? 우리 입 아 하고 벌렸을 때 그 정도의 공간이겠거니. 네. 그래서 한 광대 뒤쪽에 있는 공간 속에 있겠거니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크네요. 넓어요. 아닙니다. 크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대뼈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넓게 상악동이 제일 넓습니다. 이빨 위에 공간이. 그러나 그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실제 공간이 굉장히 적고 네. 대신 이제 그 안에 저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호도. 저희가 호도를 딱 까잖아요. 네. 그럼 속에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호도처럼 크기도 고만하고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저평동이나 사골동은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훨씬 작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안에 호도와 달리 점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이물질과 액체를 밀어내는, 청소하는 손모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에서 그런 걸 배출해주는 인체 굉장히 신비네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보통은 코 속으로 이렇게 왜 관 같은 거 이렇게 넣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쑥 그렇죠. 넣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느끼는 바에 따르면 그냥 코에서 입 쪽으로 이렇게 그냥 쓱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 부비동이라는 공간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네. 축농증이라고 그렇습니다. 흔히 부르는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홍종열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축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농이죠. 일반 콧물하고 다르게 노란 네. 그 우리 가래에 뱉을 때 오래된 그 기침에 가래 뱉으시거나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누런 가래 뱉으시는 것이 코에서 나옵니다. 뒤로 또 후비류, 뒤로 그 농이 넘어갑니다. 또 통증, 가장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상악동 부위와 전두동, 이마가 아파요, 또는 그 광대가 아파요, 또는 그것에 의한 연장선으로 뒤통수까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쪽에 부비동이 없지만 뒤통수가 아프다든지 또는 으실으실하면서 염증 반응 때문에 오한 발열 같은 걸 동반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게 오래되면 이제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를 못 맡거나 두통 같은 것을 이제 또 동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집중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왜 이렇게 코를 그렇죠. 들이마실 때 네. 이렇게 소리가 네. 나는 그게 바로 축농증인가요? 그게 축농증이라기보다 그렇게 할 때 농 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시킵니다. 그렇게 하라고. 농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왼쪽에 축농이 있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쪽을 향해서 구멍이 나 있거든요. 전두동, 뭐 상악동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농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가운데 코 그래가지고 쪽으로. 뭔가 흐르는 느낌이 생겨. 그러면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가 병원에서 하게 되는 치료도 그 구멍에다 대고 석션, 압력을 해서 빨아내는 건데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원하거든요. 뱉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농증 걸리신 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이제 뱉어내는 그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축농증은 그 안에 남아있는 염증, 그러니까 그 노란 코, 그것만 없어지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요. 그냥 코 뱉을 때 나오는 가래처럼 점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또는 CT를 찍어봤을 때 테두리에만 이렇게 살짝 남아 있거나, 그러니까 그 한쪽에 이렇게 이제 찍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흘러서 이렇게 위치가 변형돼야 되는데 변형되지 않고 그 자리에 굳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화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나오죠. 그렇겠네요. 수분이 부족하면 특히 그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빼내요? 이게 석션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방적으로 이제 내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이 있겠는데 이제 내과적으로는 이제 한방에서 그 부비동과 비강 내에 습도를 높여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복용을 해서 내 몸 오장육부에서 그쪽으로 수분을 많이 보내고 진액을 더 많이 보내고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보내고 하게 되면 점막이 아까 섬유 운동을 하는 점막이 재생되겠죠. 섬유질들이 이제 이렇게 밀어나게 되고 딱딱하다고 해서 돌처럼 딱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묽어집니다. 나중에 뱉었는데 약간 딱딱한 게 섞여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을 복용하는 것이 내과적 방법. 그리고 이제 요새는 비내시경을 해가지고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뭐 가는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서 긁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잘 안 나오겠죠. 아프겠다 그러고. 예전에는 여기 그 이빨 있잖아요. 네, 치아. 상부에 있는 그 치아 쪽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치주성 축농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주염, 즉 이 이빨 끝에 썩어가는 것들이 위로 타고 올라가서 그 깊이 올라가게 되면 상악동에 염증을 일으키는 감기 후유증이 아니고 치주성 축농증도 또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이 치아 통증을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약간 이 코 중앙에서 살짝 바깥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보비동이.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 쪽에 이제 통증을 많이 사랑니부터 어금니까지 그쪽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이 축농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자마자 축농증, 비염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감기 걸리면서 콧물로 코가 많이 막힙니다. 감기 이후에 이게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올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9175님 주셨네요. 이번 24년 겨울 감기의 특징이 축농증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免疫力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 그 감기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침투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리노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흔히 감기 걸리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그 좀 어렵습니다만 그 메타페렴, 그러니까 그 아급성 폐렴으로 가는 그런 바이러스 어른은 갖고 있는데도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마다가 집에 아이에게 옮기게 되는 유아형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막 그 우한 폐렴 때처럼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과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요새는 이제 세균의 2차 감염까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면서免疫力이 떨어지다 보니까 축농증까지 가기 전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축농증이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증상 보내주신 분 중에서 3411님도요. 샤워를 하면서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축농증 증세일까요? 근데 평소에는 다른 증상은 별로 없고 감기도 없는데요. 네. 만성 비염이실 확률도 있고 만성 축농증이실 확률도 있고요. 후비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코 주위에 속에 일반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름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보면은 또 코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어 있는 살이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네. 그게 하비각계라는 조직입니다. 그 위에는 중비각계, 상비각계까지 있거든요. 깊숙이. 얘네들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라지에이터 기능을 합니다. 데워지는구나.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얘가 확 불어나거든요. 혈액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공기를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 주변부에 가서 염증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비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부비동에 침범을 하면 부비동염이기 때문에 부비동염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콧물이
일반 콧물에 뱉으면 또 뱉어지잖아요. 그때 농성 콧물을 보이게 된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뱉었을 때 농성 콧물이 나온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축농증도 없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축농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옮아서 이제 그 생길 수 있고 요새 또 그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는 그런 과정과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다가 또 갑자기 괜찮아졌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 속에 오염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주신 분 중에서 0342님 감기도 아니고 콧물도 안 나는데 코딱지가 자꾸 많이 생깁니다 하시면서 축농증 증세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비염에도 또 이제 위축성 비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축성 네, 비염. 그러니까 코 속이 촉촉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지고, 건조해서. 네,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일반 비염인데 그것이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콧물로 되기 전에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만성 비염이신데 실제로 농이 흘러나올 때 다량으로 축농증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조금씩 진물진물하게 이렇게 흐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딱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축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염이 아니고 축농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축농증 치료를 받은 이후에 코피가 자주 납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코와 관련된 어떤 질환을 가지신 분 코피가 난다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코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점막들이 영양 섬모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모세혈관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점막 덩어리입니다. 구강 점막같이 똑같이 생긴 코 속 점막과 똑같이 생긴 점막이 기관지까지 뒤쪽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석션이나 이런 걸 대게 되면 이제 아마 기구에 닿고 그러다 보면 되죠. 상처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농증에 걸린 분들 혹은 코와 관련된 좀 질환이 있는 분들 비염이나 뭐 그런 분들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자주 쉬는 분들이 있으세요 습관적으로. 네. 근데 그게 건강엔 좋지 않다라고 하던데. 많이 안 좋죠. 콧물이 발생하는 부위라든지 부비동이 발생하는 부위가 이 뒤쪽에 있는 분이 있고 약간 앞쪽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뒤쪽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뒤로만 넘어갑니다. 축농도 우리가 그 저평동이나 사골동에 있으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죠. 그런데 앞쪽으로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 코 속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쉽게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입을 벌려서 산소를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입이 마르면 혀가 다 트고요. 날 까칠까칠해지고 맞아요.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낮에야 이렇게 코를 쉬었다 입을 쉬었다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또 덜 막히거든요. 누우면 이제 콧물이 저류가 되면서 꽉 막히면 이제 입을 벌리게 되고 그래서 수면 방해까지 생길 수가 있죠.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부비동염 다른 질병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봉화지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화지겸. 봉화지겸이라는 것은 세균이 네. 피부에 이제 근육 위쪽에 있는 피부 조직에 침투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멀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이 간혹 생기는데 세균에 의한 건데 축농증은 단순히 바이러스에서 시작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걸쭉한 농성, 이제 고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균이 장기간 이 속에 침투해 있다 보면 그것이 피부 조직으로 이완돼서 봉화지겸 같이 눈과 이 몰뼈 있는 부위가 멀게지는 그런 봉화지겸. 또 그것이 안쪽에 있는 그 저평동하고 사골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뼈는 바로 뇌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뇌 쪽으로 침투해서 경막 외에 또는 경막 하에 그 농양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이제 그 위중한 상태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코와 관련해서 조금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병원부터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증상들이 훨씬 더 뭔가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통증이 가장 우선인데 네. 또 고름 요 두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방사선적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한 분이 저는 감기만 걸리면 항상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광대뼈도 너무 아프고 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너무 오래 가요. 축농증 걸릴 때마다 치료는 받는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용했던 항생제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분들, 그런 항생제가 잘 안 듣죠. 두 번째는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좋아졌다가도 재감염이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때는 이제 한약을 통해서 면역을 증강시켜 주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도 이제 그때는 한 방밖에 없어집니다. 수술을 하든가. 수술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석션이나 이렇게 긁어내거나 하게 됐을 때 남거든요, 농이. 그러니까 자꾸 면역이 떨어지지 않아야 그 조금 남은 거 정도는 스스로 회복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는 면역 증강이 이제 필요하시죠. 비염 증상이 있어서 자주 훌쩍훌쩍합니다. 코를 푸는 것도 아닌데 훌쩍거리는 현상 때문에 코 속이 좀 허는 현상, 상처가 생기고 아플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콧물이 있어서 훌쩍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비갑계라는 조직이 부어가지고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는 약 많이 뿌리잖아요. 코 막힐 때. 네. 그게 나쁜 점은 거기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일주일 이상 뿌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성 비염이라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것들은 혈관 수축제거든요. 그 하비갑계가 라제이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팽창합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 우군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또 팽창합니다. 그랬다가 다 나면 수축해야 되는데 네. 그런 약물 자주 뿌려서 이게 늘어나 버리면 해부학적으로 늘어나 버려서 굳어버립니다.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뿌려야만 되는 이제 그런 약물성 비염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갑계가 늘어나서 막히는 경우에는 훌쩍훌쩍해서 콧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하비갑계 늘어난 살을 안으로 빨아서 올렸다가 또 처지면 또 빨아서 올렸다 이렇게 되는 분들을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후성 비염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하비갑계를 침을 놔서 치료를 시켜가지고 이제 쭈그러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써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코에다가 직접 침을 뜬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침을 놓는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의사들은 항상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딱 드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은. 침 치료로 점막에 자극을 줘서 부비동염도 치료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점막에 자극을 직접 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비내시경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점막이 많이 보이죠. 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염이 아니더라도 구강 내에 치료를 할 때도 하고 있으면 편도 이렇게 목절 이런 것이 양치할 때 보이시지 않아요? 그 부위에 직접 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침을 놓을 때도 이렇게 코 방향으로 들어가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흔드시면 바로 이게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2차 손상이 가지 않는 특수한 자세가 있습니다. 걱정되시나 봐요. 무서워요. 마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찔리는 거에 대해 네. 찌르고 뭐 베고 이런 거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주사도 무섭거든요. 이렇게 그렇구나. 축농증 치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뭐 쓰는 한약재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나는 축농증이 좀 심하다. 항상 감기 걸리면 축농증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분들 평소에 뭘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그 박하류, 아. 박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껌을 좀 씹는다든지 아니면 코 세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좋겠고 평상시에 차 종류를 또 즐겨 카페인이 없는 그런 차 종류를 드시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감기 녹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요. 네, 따뜻한 그 수분이 차 마시는 과정 중에 부비동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축농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 궁금증도 해소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척척 박사님 오늘도 한 건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